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 이전 단계라면 부모님은 두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년사건 재판을 받다가 소년분류심사원 이야기가 나오면 매우 당황하고 놀라서 소년분류심사원은 몇 호 처분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에 나와 있는 1호부터 10호 처분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소년사건의 절차입니다. 만약 촉법소년이라면, 즉 만 14세가 안 된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고, 범죄 혐의점이 있으나 매우 가벼우면 경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옛날 말로 훈방조치로 끝내준다는 거죠. 그러나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고 매우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 경찰은 이것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것을 소년보호사건 송치라 하고, 가정법원, 때때로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는 이 사건을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촉법소년이 소년사건으로 재판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소년은 어떨까요? 범죄소년은 만 14세가 넘어갔으나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소년을 범죄소년이라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시작되는 것은 촉법소년과 똑같아요. 그러나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 생각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거나, 혹은 경찰에서 매우 가벼운 사건이므로 선도조건부 불송치, 훈방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살펴봤을 때 이 사건이 매우 가볍지도 않고 무죄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이것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니라 검찰 송치입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 후 범죄소년으로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된 이 범죄소년은 이제 검사가 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사건이 매우 중하다 싶으면, 범죄소년은 이미 형사성년이기 때문에 검사는 이 범죄소년 사건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소년의 혐의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범죄소년은 억울하게 검찰까지 왔다 생각하면 검사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을 해줍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해줄 사안은 아니나 사안이 매우 가볍다 생각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내줍니다. 이것은 마치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과 유사하게 검사가 아이에 대해서 이른바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검사가 살폈을 때 사안이 형사 기소할 사건은 아니지만 소년원 등에는 충분히 보내볼 만한 사건이다 싶으면 촉법소년 사건이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듯 이 범죄소년 사건을 정식으로 형사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범죄소년 사건도 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 범죄소년 사건을 법원 소년재판부에서 다루게 될 때 소년사건이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이든 범죄소년 사건이든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를 소년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년사건으로 재판받게 되면 종국 결정은 뭐가 나오냐? 부모님들이 여러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접해서 알고 있을 만한 1호부터 10호 처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년재판부는 가장 중한 처분인 10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요. 또한 소년원에 가둬두는 처분입니다. 소년재판부는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생각하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혹은 수사 단계에서 잘못돼서 위법하게 소년재판부로 넘어왔다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년재판부는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 자체를 아무 처분을 안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처분은 내리지만 그냥 부모님이 살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1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겠죠. 1호부터 5호 처분까지는 잘못은 인정되지만 어디에 가둬두는 처분은 아니에요. 비수감형 처분이라고 합니다. 6호부터 10호까지는 잘못도 인정되고 소년원 같은 시설에 가둬두는 시설형 수감형 처분이에요. 종국 결정으로 이러한 처분을 소년법원 판사, 재판부는 내릴 수 있는데, 소년법원 판사는 이전 단계에서 아이를 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1호부터 10호 사이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아이를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라고 판사가 생각할 때 아이를 소년사건 진행 중간에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합니다. 일단 가둬두고 살펴보겠다는 결정이에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면 그 다음 종국결정 재판기일이 새로 잡히게 되는데, 이 종국결정에서 시설형 처분을 받아서 수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내 처분을 받아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극적으로 불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됐다는 자체는 이제 아이가 소년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류심사원에는 반드시 소년사건 중간에 판사가 아이를
위탁시켜놓고 살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경찰 수사, 검찰 수사 혹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직후에는 아직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잘 준비하면 분류심사원 위탁도 없이 불처분이라든지 혹은 비수감형의 매우 가벼운 처분으로 소년사건을 끝낼 수도 있어요. 이 분류심사원 위탁은 판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아니라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판사 재량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아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할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이에 대해서 분류심사원 위탁하지 않는 사회내 조사, 이른바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라든지 혹은 법원 조사관 조사, 혹은 꿈키움센터 조사 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종국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 이전 단계라면 부모님은 두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도록 준비하면 물론이고 소년보호처분도 최대한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에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은 즉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종국 결정에서 아이에게 수감형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해야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자체가 소년원에 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때부터라도 종국 결정을 비수감형 처분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